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는데 건강하신가요? 저는 내년에 38이 되는 솔로 남자입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늦어져서 37이라고 해도 아직 결혼이 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한번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겪고 나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수의사거든요. 그 여자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낫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얼마 전에는 비혼식도 올렸답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제 가까운 지인들 앞에서 일종의 선언식을 한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갔거든요. 제 사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비혼식을 한다니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야, 종아리 너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비혼식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비혼식? 야, 웃긴다. 야, 이렇게 거창하게 할 일이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는 제 소신에 관해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난 사실 연애로 내 감정 낭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게 이제 힘들다. 결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비혼식은 나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이왕 혼자 살기로 결심한 거 즐겁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친구놈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렇게까지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인생에 큰 상처로 남게 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과거로까지 돌아가야 하네요. 지금은 일산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난 곳도 자란 곳도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동네가 작다 보니 친구들과 두루두루 다 잘 지냈어요. 제가 사는 시골에는 강아지도 많고 길고양이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하굣길에 학교 친구 중에 몇 명이 동네 떠돌이 강아지에게 돌을 던지고 맞추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강아지는 음식을 주는 줄 알고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이 던지는 돌을 다 맞고 깽깽 짖는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깔깔대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 얄미웠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그 친구들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만해! 강아지도 아픈 거 다 느껴! 괴롭히지 마! 그러자 아이들이 저에게도 돌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그럼 네가 대신 맞던가. 지나가는 똥개 데리고 놀아주는 건데 난리야. 노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잖아. 최수영, 김동식, 함정식, 너희 내가 기억할 거야. 제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자 아이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약 올리듯이 말했습니다. 기억할 거야? 야, 이종원이 기억 안 된다. 아이고 무서워. 그래 기억해라. 어쩔 건데. 그리고는 마구잡이로 짱돌을 손에 한 움큼 쥐더니 저와 강아지를 향해서 던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애들과는 멀리하고 지냈습니다. 뺀질뺀질 양아치 같은 애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우연히 만난 최수영이 저에게 그 일에 관해 사과했습니다. 종원아,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미안. 그때 너희가 너무하긴 했지. 그나저나 너 전교 1등 한다며? 대단하다. 예전부터 똑똑하더니 난 공부는 완전 젬병인데. 넌 좋은 대학 가겠다? 너도 화이팅해. 그래. 야, 나도 이제 강아지 고양이 좋아해. 나중에 또 만나면 인사하자. 그래. 그 친구와는 학원가가 있던 시내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에는 접점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다 커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길을 떠도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에 아이들을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아버지 공장 마당에 데리고 가서 키운 강아지가 7마리 가까이 됐습니다. 종원아, 이제 그만 데려와라. 아이, 벅차다, 벅차. 알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빠, 근데 아빠도 사실 좋으시면서. 으이구, 난 강아지고 고양이고 안 좋아해. 우리 아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지. 아빠 엄마 닮았죠. 하도 떠돌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리고 가니 처음에는 그만 데리고 오라며 잔소리를 하시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지극정성으로 같이 돌봐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서 저도 꾸준히 동물에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후에 가족 모두 제가 다니던 대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저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고 부모님이 전부터 이사를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학업에 지장이 갈까봐 못하시다가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학과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수의학과에 입학해서 동물의 질병과 복지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는 수의사 국가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대형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3년 후에 제 개인 동물병원을 차렸습니다. 대학 때는 연애를 하기도 했는데 졸업 이후에 3년 동안 저는 연애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만 모으고 제가 23살 때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한 몽이와 둘이서 살았습니다. 제가 꾸준히 동물보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몽이는 믹스견의 중형견이었고 유난히 자꾸 눈길이 갔어요. 결국 안락사 전에 제가 입양을 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파양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던 아이라서 제 집에 데리고 왔을 때도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저를 편하게 생각하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다가오고 애교도 부리며 저와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 퇴근 후에 몽이 산책시키는 게 제 낙이었어요. 출근을 할 때도 가끔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는데 일하고 몽이 돌보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도 못 만나고 자연스레 연애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동물병원을 운영하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인물을 제 병원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웬 여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 왔습니다. 얘가 죽은 어미젖을 빨고 있는데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얼른 치료 좀 해주세요. 우선 고양이를 넘겨받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탈수 증세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이상은 없더라고요. 급하게 검사를 하느라 보호자 얼굴을 못 봤는데 정신 차리고 얼굴을 보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혹시... 제가 말했고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뭐야, 너 종원이? 이종원? 네가 여기에 왜 있어? 나 여기 병원 원장이야. 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너 이 동네 살아? 여기는 아닌데 가깝기는 하지. 야, 정말 신기하다. 그나저나 고양이는 괜찮아? 그 탈수 증세가 있어서 일단 그것만 치료하고 이후에 예방접종할 수 있는 거 다 해야겠어. 맞습니다. 그 애는 제 고향 동창 최수영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길에 떠도는 강아지에게 돌을 던지던 최수영. 바로 그 애였던 겁니다. 속으로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 시골에서 살던 애를 어떻게 여기서 마주쳤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얼떨떨한 상태로 고양이 치료를 한 이후에 그 친구는 저에게 식사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너 이사가고 소식이 끊겨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일 언제 끝나? 끝나면 밥이나 먹자. 그래, 뭐 고양이는 하루 입원시켜야 될 것 같네. 곧 있으면 끝나. 기다리고 있을래? 응,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일이 끝난 후 저를 기다리며 고양이를 살피고 있던 그 친구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서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종원이 너 결국 수의사가 됐구나. 멋지다. 그렇게 동물 좋아하더니. 수영이 넌 뭐하고 살아? 아니, 어쩌다가 이 동네까지 왔어? 난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오늘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서 제일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간 건데 거기에 네가 있을 줄이야. 정말 신기하다. 동물보호센터? 아니, 정말? 너 동물 싫어하지 않았어? 야, 그때는 어렸잖아. 창피하게 왜 그때 이야기를 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2분 돌아가시고 나 혼자 고향 떠나서 회사 다녔거든. 아, 그래? 어쩌다가 그런 일이... 교통사고였어. 아무튼 그렇게 혼자 떠나고 자꾸 유기된 강아지랑 길고양이들이 내 눈에 띄잖아. 개들 신세나 내 신세나 비슷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하다가 아예 직업으로 삼게 됐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쩐지 안쓰럽기도 하고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물보호센터에 봉사를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이야기도 하고 그날 식사 자리가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나중에는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는 게 꿈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자금 좀 모이면 동물보호센터 설립하고 싶어. 너처럼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정말 좋지. 내가 있는 곳 수의사는 농땡이만 치고 뭐든지 대충대충 애정이 없는 게 느껴져. 너무 별로야. 아, 그래? 아, 그런 인간이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하고 있다니. 나 참. 곧 잘릴 것 같아. 야, 아무튼 정말 반갑다. 그리 멀지도 않은데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그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난 날 어쩐지 그 친구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는 일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고향 친구를 만나니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과 비슷했던 건지 그 친구도 가끔 연락을 하자고 하더니 매일을 연락했어요. 통화를 하면 1시간은 기본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쌓이고 애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저를 흠신 때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동안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후회해봐야 어쩔 수 없었으니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하고 7년 전인 제 나이 31살에 그 여자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제 누나는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가버렸고 하나뿐인 아들이 부모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노여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라고 널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엄마, 수영이 좋은 애예요. 좋은 애? 우리 그 깡촌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우리 집 좀 산다고 그 동네 인간들이 어찌나 괴롭히던지. 아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엄마 거기 떠나온 이후로 그 동네 사람들이랑 연 끊고 사는 거 모르니? 걔네 엄마 아빠도 아주 저질들이었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욕해봐야 뭐해요. 저 정말 수영이 사랑해요. 다른 여자랑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머니가 특히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수영이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살갑게 대하고 살뜰히 챙기니까 조금씩 마음이 변하시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좀 무뚝뚝한 성격이 있어서 살가운 딸이 생긴 것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제가 마련한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초대하지 않은 고향 동창이 등장했어요. 아내가 어릴 적 동물들을 괴롭힐 때 같이 있던 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대형견 2마리를 끌고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그 큰 개들이 왈왈 짖는데 경비원이 내쫓으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결혼식장에 들어와 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종원이, 너 수의사 한다며? 야, 내가 사랑하는 개 데리고 왔는데 내쫓을 거냐? 너 정식이야? 야, 나 기억하지? 야, 건너 결혼 소식 듣고 왔어. 나도 이 근처 살거든. 개들 데리고 식장 들어가도 되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멋대로 그냥 식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어요. 주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자식이 데리고 온 개가 짖고 축가를 부르는 시간에도 멍멍 짖어댔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제 결혼식이 개판이 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아내는 그쪽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귓속말로 말했어요. 정식이 네가 불렀어? 신경 쓰여 죽겠다. 난 안 불렀는데? 네가 부른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쟤도 사정이 딱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른 후에 저희는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중에 아내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누워서 선탠을 하면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제 옆 선베드에 누워있던 아내가 잠깐 사이에 사라진 것이에요. 바다에 들어갔나 싶어서 살펴봤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졌죠. 호텔방에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영아, 너 대체 어디야? 나 마사지 하러 왔어. 넌 어디야? 마사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너 자고 있길래 그냥 갔다 왔지.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쉬었다 갈게. 그리고 밤 늦게야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뻗어서 잠을 잤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온 사람이 뭐가 피곤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울까 싶었는데 너무 곤히 자서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딴짓거리를 한 것이겠죠. 아무튼 그때 저는 제가 키우던 강아지 몽이가 부모님 댁에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박 5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혼 1달 만에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강아지 미용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아지 미용사? 갑자기 왜? 당신 동물병원에서 같이 일하면 좋잖아. 요즘 웬만한 동물병원에는 애견 미용사 다 있는 거 알지? 그건 그런데 너 유기동물 보호하는 일에 관심 있던 거 아니었어? 아휴, 나도 살아야지. 쥐꼬리만큼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애 낳고 살아? 내가 충분히 버는데 뭐. 종원아, 나 사실 왜? 임신했어. 지금 4주 차래. 허니문 베이비야.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일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또 동시에 기뻤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청소하고 일하는 건 힘드니까 그런 결심을 했구나. 아내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강아지 미용 학원을 다니는 돈을 내줬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는 연락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 아내는 입덧 때문에 음식을 차릴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아내는 또 제가 음식을 하면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5개월쯤 지났을까? 그때부터 윗집에서 들리지 않던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윗집이 비었던 터라 소음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사를 와서 정리를 하느라 시끄러운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흘러도 노골적으로 하는 듯이 밤에 잠들기 직전에 윗집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절구로 일부러 바닥을 내리치는 듯이 시끄러웠어요. 퇴근할 때 윗집에서 개 짖는 소리도 시끄럽게 들려서 도대체 뭐 하는 집인가 싶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아내에게 윗집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냐고 물었어요. 수영아, 윗집 너무 시끄럽지 않아? 한번 올라가서 뭐라고 하든지 해야겠어. 그런데 아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난 시끄러운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밤마다 쿵쿵대는 소리 못 들었어? 너도 잠 못 자고 그랬잖아. 아니, 난 잘 잤는데? 당신 일이 많아서 신경이 쇠약해진 거 아니야? 아내는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말에 정말 제 귀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몇 번을 참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너무 망치로 내려 찍는 듯이 쾅쾅 소리가 너무 심해서 제가 올라가 보겠다는 걸 아내가 기어이 막아섰습니다. 저봐, 또 쿵쿵대잖아. 나 더 이상 못 참아. 개도 짖고 쿵쿵 소리 나고 집에 목공소를 차린 건지 뭐 하는 집인지 한번 가봐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아 세우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던데. 적적해서 강아지 2마리 키우신다고 하더라. 뭘 그렇게 올라가 본다고 야단이야. 참아.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너가 올라가서 뭐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니? 정말이야? 할머니가 왜 밤마다 쿵쿵대는 거야? 몰라. 밤잠이 없으신가 보지. 내가 내일 낮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 그냥 자. 잠 안 오면 수면제라도 먹든가. 아내의 성화에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뉴스에 보면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살인도 난다고 하던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하고 보니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고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저를 회유해도 저건 분명히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딱 씻고 잠들 무렵부터 그렇게 소음을 내는 건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는 입맛도 없고 나날이 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매일 시끄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찾아가서 뭐라고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한 날에는 그런 소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수영아, 정말 이상한 게 너만 외출을 하면 윗집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제 말에 아내가 당황하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임신한 나랑 지내니까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환청 뭐 그런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 그렇게 아내는 저를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연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쇠뇌를 당한 저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싶어서 병원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병원 근처에서 제 결혼식에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행패를 부리던 그 자식을 마주쳤습니다. 야, 종원이 아니냐? 야, 여기서 뭐하냐? 나 그냥 밥 좀 먹으려고. 넌 웬일이야? 나 일하러 외근 나왔다가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야, 밥 먹었냐? 야,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자. 얼떨결에 그놈과 같이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자식은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야, 이래봬도 돈은 꽤 번다. 야, 넌 수영이랑 결혼하고 잘 사냐? 행복해? 수영이 임신했어.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돌겠어. 제 말에 그 자식이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더니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야, 너 살 엄청 빠졌어. 해골 같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가? 몰라. 수영이는 내가 잘못 듣는 거라고 환청이라고 하는데 난 정말 미치겠거든. 야, 만삭이 내가 더 예민할 텐데 아무 소리 못 듣는다고 하는 거 보니 종원이 네가 이상한 거네. 만삭인 걸 내가 얘기했나? 제가 되묻자 그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왜 이래? 너 진짜 이상하다. 난 그냥 임신했다고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만삭이라고 했어. 야, 이 자식 너
진짜 병원 좀 가봐라. 안 그래도 다녀왔어. 별 이상이 없다더라고. 근데 진짜 미치겠어. 저는 당시에 그 자식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제가 미쳐가는 것 같기도 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은 아내가 출산을 한 달 앞둔 날이었어요. 한동안 잠잠하던 윗집에서 또다시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로 내리찢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보던 아내에게 말했어요. 진짜 못 참겠다. 나 돌겠어. 넌 저 소리가 안 들려? 정말 왜 그래? 난 안 들려.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TV 소리를 더 높이더라고요. 저는 TV 소리에 윗집 소음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수영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올라가서 따져야겠어. 나 말리지 마. 종원아, 그 집에 할머니 혼자 사신다니까? 이 야밤에 네가 올라가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 정말. 그럼 네가 올라가 봐.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나 좀 살려줘라.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하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올라가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한번 가볼게. 기다리지 말고 자고 있어. 기다릴게. 뭔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아무 일 없다니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자고 있어. 아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만삭인 아내를 윗집에 올려보내기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같이 사는 아내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고만 하고 저만 미친 사람 같았거든요. 아내가 올라가자마자 쿵쿵대던 시끄러운 소음이 멈췄습니다. 소음이 멈추자 저는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요. 그간 쌓였던 피로가 순식간에 몰려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2시간쯤 흘렀을까 눈을 떴더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 갔던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가 거실에서 울렸습니다. 아내 전화기를 찾아서 봤더니 제 이름을 호구라고 저장해 놓은 걸 발견했어요.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 폰에 정확하게 호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고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내와 단짝이었던 고향 동창놈의 행패,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휴대폰 패턴을 풀었어요. 전에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쉬운 패턴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그 동창놈과 나눈 메시지였어요. 야, 내 새끼 임신하고 그 자식이랑 사니까 좋냐? 동창놈의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니잖아. 너 개뿔도 없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좀 참아. 그리고 시끄럽게 좀 하지 마. 이러다 호구 종원이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저를 호구로 부르며 이용했던 내용이 그 안에 한가득이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 동영상으로 다 촬영했어요. 대화 내용 중에는 집안에서 개들을 데려다 놓고 미용 연습을 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 들이닥치는 것보다 경찰을 대동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조용히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경찰 2명과 함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에 코를 댔는데 뭔지 모를 악취가 났어요. 그리고 현관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헐헐! 망망! 경찰이 저에게 의아한 듯 말했어요. 개소리밖에 안 나는데요? 그 아내분이 이 집에 간 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 3시간째 오지 않고 있어요. 이 집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에 경찰은 소방관까지 불러서 문을 땄습니다. 그때까지도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크고 작은 개들이 뒤엉켜 있었고 구석에는 강아지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끔찍한 장면을 촬영하고 아내를 찾으러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위스키, 소주, 맥주 등을 마신 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내와 고향 동창놈이 무아지경으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 누군가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친 기분이었어요. 저는 힘없이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들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마신 거야? 여보세요?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저 강아지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취한 건지 경찰들이 깨워도 둘 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배는 남산만큼 부른 여자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다른 남자, 그것도 고향 동창놈이랑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본 제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단전 끝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최수영! 함정씨! 이 미친년놈들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린 두 년놈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어머, 저 사람들은 누구야? 일단 그 집안에 동물 시체도 있었고 전혀 관리되지 않은 강아지들이 10마리 넘게 있던 상태라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두 년놈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집으로 가서 아내의 짐을 다 빼서 윗집에 던져뒀어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안에 있던 살아있는 강아지들을 구조하고 몇 마리는 제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애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몸에 웜홀도 생겨 있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인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미친년이 미용 연습용으로 쓰려고 한 건지 털이 이곳저곳 뜯겨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구조한 강아지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내가 동창놈과 나뒹굴던 윗집에서 본 지옥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믿고 결혼한 여자가 제가 알던 여자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현관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야단이었어요. 종원아, 여보, 문 좀 열어줘. 다 오해야. 정식이 그 자식이 나 꿰어낸 거야. 그 자식이 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저는 인터폰을 켜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 미친년아,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치고 있어? 너 대체 언제부터 작정하고 나한테 달려든 거야? 이 악마 같은 년아!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리고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종원아, 제발 문 좀!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어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치가 떨렸어요. 치가 떨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건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로 두 년놈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제 결혼을 반대하시던 부모님께는 차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이 해결된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두 년놈은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그 사이에 전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때문에 소송이 미뤄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와 저의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이가 아닌 걸로 나왔죠. 고향 동창 상간놈 놈의 아이였습니다. 정말 씁쓸하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네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두 년놈이 제 생각보다 더 악질이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뻔히 제가 떠나온 고향에 살고 계셨어요. 두 년놈은 어릴 때부터 놀아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양아치 깡패짓이나 하고 다니다가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두 년놈이 하는 일 없이 헤매다가 우연히 제가 동물병원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든 걸 알아본 이후에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을 한 것도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창 상간놈은 짜고 친 고스톱이었지만 막상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니 불안해서 제 윗집에 월세로 이사를 들어와서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겁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제가 집에서 가정 분양을 하려고 두 마리를 키우다가 분양이 안 된 놈들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놈이 한 말입니다. 정말 인간이 덜 된 인간들한테 어이없게 걸려서 제 신세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호구로 저장해 놓고 둘이서 제 돈 뜯어가고 기만하면서 희희낙낙했을 생각에 저는 두 년놈을 제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소송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위자료라도 덜 내려고 발끝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안달이 나서 저에게 되도 않는 사죄를 해댔습니다. 여보, 아니 종원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할 말 없어.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나 애도 낳았고 땡전 한 푼 없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진 건 인정할게. 너 착한 애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해줘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상간남 동창놈이 거들더라고요. 그래 종원아, 우리 힘들었어. 아무튼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나 이제 애 아빠 됐는데 선처 해줘라. 저는 두 인간의 면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내가 아직도 니들 손에 놀아나는 호구로 보이냐? 죗값 제대로 치러. 운 좋게 집행유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어떻게든 너희 두 년놈한테 위자료든 뭐든 보상 받을 테니까 선처 취하. 웃기고 있네. 야, 그딴 개소리 하지 마. 니들이 인간이야? 아유, 진짜 욕도 아까운 이 쓰레기들아. 저는 그렇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그 미친년놈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평생 낼 성질을 다 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소송 끝에 결국에 저는 두 년놈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두 년놈이 꼽을 쳐둔 돈이 있더라고요. 늦게 갚을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금방 지급했어요. 그걸 보고도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저는 받은 위자료를 모두 동물보호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그 동네를 벗어나서 연고지도 없는 일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일산 호수공원 아시죠? 거기를 매일 저녁마다 몽이와 함께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다 떨쳐내고 싶었어요. 자꾸만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일을 당했나 싶어서요.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까지 진행했고 사기 결혼이라고 인정돼서 혼인 무효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년놈들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다 씻어낼 수만 있다면 제 심장이라도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두 년놈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찌질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어찌저찌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알던 고향 동창놈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야, 둘이 결혼도 안 하고 서로 애 떠맡기려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것들이 인간이냐? 어이구 정말. 걔들 인간 아니야. 나중에 더 큰일 저지를지도 모른다. 걔들이랑 아예 상종을 말아라. 안 그래도 여기 사람들 다 걔들 질 나쁘다고 아무도 상종 안 해. 둘만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애만 불쌍하지 뭐. 그래, 이제 나 그것들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알았어. 야, 아무튼 너도 맘고생 많았다. 다 잊고 잘 지내. 그래, 고맙다. 나중에 술이나 한잔하자. 하지만 저는 제 고향도 그 고향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와 다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상처뿐이었어요.
부모님도 나중에야 제가 그 여자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걱정만 해주셨어요. 종원아, 혼자서 고생 많았어. 엄마한테 말았지. 아이고, 우리 아들. 저는 어머니의 말에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폭발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정말 못난 아들이네요. 두 분이 반대하실 때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는 저를 어머니가 안아주셨습니다. 종원아, 그게 뭐 네 탓이겠니? 사기꾼 년놈들 잘못이지. 너 잘못 하나도 없어. 힘들겠지만 그냥 잊고 살아. 그래, 아이 사내 자식이 뭘 질질 짜고 그러냐? 뚝 굳혀.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다시 동물병원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비혼식에 부모님도 참석해 주셨어요.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응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참 부모님에게 몹쓸 짓한 못난 자식인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죄송하네요. 부모님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종원 이제 정신 차리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기만 하세요. 제가 평생 효도할 테니까요. 저는 제 반려견 몽이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꿋꿋하게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